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때 그 공공부문과 4대 재벌부터 이제 소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그걸 이제 민간에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영 참가에 대한 얘기가 다시 좀 커졌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이 노동이사제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는 뭐 아까 사회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제 서울시는 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에서 이걸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16개 그 서울시 산하의 16개 공공기관에 지금 23명의 노동이사가 지금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돼서 이제 이사가 선출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노동조합 경영 참여라고 얘기를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의사결정을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익 분배에 참여하는 거지, 뭐 이익 참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재산 참여라고 하는 거는 흔히 소유 참여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주식을 이렇게 사가지고 노동자들이 지분의 일정 부분을 이제 참여하는 거고요. 이익 참여는 이제 그 수익금 중의 일부를 이렇게 노동자들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참여가 이제 보통 이사회나 이런 데 이제 참여해가지고 그 기업 운영에 이제 참가를 하는 건데, 좀 더 줄여서는 이제 요거를 경영 참여라고 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 의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산업민주주의 혹은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이제 설명이 되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동자의 경영 참가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공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이 굉장히 독재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시장은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평등하고 자유로운 곳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굉장히 독재적으로 운영이 돼요. 자본주의적 기업은.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문제의식을 갖게 마련이죠. 뭐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그 회사가 얼마나 독재적인지는 다 뭐 제가 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일단은 경영 참여에 요새 좀 뜨고 있는 거는 그 노동이사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근로자 이사제라고도 서울시에서 현재 일단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그 자본 참여, 아까 이제 제가 소유 참여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종업원 지주제라고도 알려져 있고, 요새는 이제 우리사주 조합, 우리사주제도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97년 IMF 직후부터 한동안 꽤 이제 인기를 끌었었어요. 네, 인기를 끌다가 좀 사실 좀 잠잠해졌다가 최근에 약간 좀 다시 그 노동조합 경영 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약간 좀 그 관심이 생기고 있죠. 왜냐면은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호타이어가 이제 최근에 중국 기업 쪽에 매각이 됐잖아요. 근데 그 매각이 될 때 그 중국 기업 쪽에서 노동자들에게 그 주식을 배당을 해서 우리 사주 조합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약간 그 더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뭐 그 한국GM 같은 경우는 그 막 투쟁 당시에 군산공장 폐쇄에 이제 반대해서 싸우는 때에 그 노동조합 지도부가
그 노동자 1인당 3천만 원씩 주식을 배당해달라는 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그런 식의 요구를 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한국 GM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그걸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런 노동자들이 받은 주식을 모아가지고서 뭔가 그런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가장 좀 핫한 거는 그 국민은행 노조가 그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가지고 사회이사를 이제 선임하려고 막 많이 했었죠. 예, 그게 이제 여러 차례 그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최종적으로는 그 주주총회에서 안 됐죠. 부결돼가지고 안 됐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된 그 분이 이 노동이사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게 이제 또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사실 상법상에도 이런 게 이미 올라가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사주 조합에게는 의무적으로 사회이사 한 명을 배정하는 이런 식의 이제 상법 개정안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우리 사주 제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은 전체 노동자의 한 10% 정도가 된 한 1,000만 명 정도가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한 10% 정도인 1,000만 명 정도가 갖고 있고, 상장 기업 중에서 한 40% 정도의 기업들이, 미국 상장 기업의 40% 정도의 기업들 중에서 들이 그 우리 사주 조합의 지분이 1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좀 많은 그 비중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그 초반에 경제 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70년대 말 80년대 그때 이제 이게 많이 도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측의 계획으로 추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인수합병이라는 게 굉장히 미국 기업들에서 많았어요. 적대적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측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노동자들한테 돈을 걷어서 자본을 증자를 하면 그러면은 다른 기업이 자기네들을 사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제 처음에 도입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임금도 삭감하자고 하고 노동 강도도 강화하자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 이제 결부돼 가지고서 이 정책에 도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노조들이 이걸 반대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밀리고 밀려서 이거를 이제 결국 받아들였던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중에서는 몇몇이 이제 그 우리 사주 조합을 대표해 가지고 이사회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겁니다. 미국이 우리 사주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신자유주의의 천병인 국가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 노동자들이 이거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재산, 그러니까 소득을 좀 올리려고 하는 방편으로 결국은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 사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회사가 이걸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걸 받은 노동자들의 뭐 혹은 임금 대신에 주식을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 당연히 노동자들이 처지에서는 그거를 빨리 가능하면 현금으로 받고 싶은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기업들이 자본 확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노동자들의 사실 돈을 좀 털어먹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주제도가 사실은 좀 약간 반짝했다가 한국에서도 좀 인기가 사그라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 사주 조합을 했다가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때 막 주식이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한번 쫙 가라앉았었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주식 시장이 막 떨 때 우리 사주가 막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다 손해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이제 조사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사주를 새로 취득한 노동자 가운데 한 60% 정도가 손실을 봤다는 이제 그런 통계가 그 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노동자들은 임금을 어느 정도 좀 억제하거나 깎는 대신에 그걸 받은 거니까 당연히 그걸로부터 어느 정도 소득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참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차라리 안전하게 현금으로 받는 게 나으니까요. 이게 간단하게 했어야 하는데 굉장히 길겠네요. 예, 아무튼 뭐 그런 데다가 우리 사주라고 하는 게 딱 주어지면 어떤 사람은 막 1000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0주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당장 이렇게 주식이 달리 가지고 있으면 회사 쪽에서도 뭔가 이 노동자들을 나눠 치는데 좋아요. 그렇죠? 예, 10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 주가가 좀 더 오르면 자기한테 더 득이 된다고 생각할 거고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뭐 오르나 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제 것들을 가지고서도 노동자들을 이렇게 갈라치거나 하는데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좀 얘기하자면 더 우리 사주도 긴데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 노동이사제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국민은행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민은행 사례 같은 경우도 뭔가 우리 사주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경영진의 뭔가 이사를 파견하겠다. 이런 게 이제 좀 더 포커스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이사제하고 좀 더 연결해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OECD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는 거의 다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뭐 한 19개 국가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노동이사제 하면은 가장 유명한 나라가 사실은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이 가장 그 노동이사제 제도나 그 노동이사들의 권한 이런 것들도 가장 높은 것으로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일단 2,000명 그 피고용인이 2,000명 이상인 그 회사에는 이사회를 2개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영을 하는 경영이사회가 있고 그 경영을 감독하는 감독이사회를 또 그 상부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감독이사회를 2,000인 이상의 그 작업장에는 그런 걸 둬야 되는데 그 감독이사회의 절반이 노동이사예요.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2008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독일 기업 중에 한 뭐 700곳 가까이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0인 이상 기업이면 꽤나 큰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 한 700곳이니까 꽤나 이제 이게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500인에서 2,000명 정도 규모의 기업에는 그냥 일반 그 이사회의 3분의 1 정도를 그 노동자 대표가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제 됐나 걸 간략하게만 또 살펴보면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혁명 때문에 그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결국은 패배를 하고 이제 끝난 거죠. 1차 세계대전이 정확하게 보면. 네, 그래서 막 그 당시 독일에서는 쉽게 말하면 막 사업장 내에서 막 노동자 조직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노조와는 또 별개로. 이제 일종의 약간 평의회 비슷한 게 이제 막 생겨났었는데, 근데 결국 이게 그 1920년이 되면서 이 운동이 깨져가지고 이제 사실상은 운동이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 혁명이. 가라앉는데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무마하기 위해서 각 사업장별로 그 쉽게 말하면 사업장 평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사실은 사업장 평의회는 전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뭐 파업을 할 수도 없고 하는 이제 약간 좀 순치시키기 위해 했던 이제 제도였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치 집권기에는 당연히 이런 게 다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뭐였냐면 루르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석탄이 많이 나와서 예전부터 이 독일의 산업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산업 자본가들이 뭔가 자신들의 그 이제 연합군이 거기 독일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뺏길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노동자들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형태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경영권을 어느 정도 소유권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경영 참여가 이제 그때부터 또 활성화된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1970년대 또 대거 확대가 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어떤 패전이라든지 혁명 때문에 자본가들이 극도로 약화되었을 때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불만이나 이런 거를 좀 끌어들이면서도 자기네들이 완전히 망하는 걸 좀 막아보려고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네들이 100% 다 잃을 게 두려우니까 한 어느 정도 좀 노동자들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좀 만회해 보려고 이제 이런 걸 만들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독일의 노동이사제가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감독이사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이사가 절반이 참여하는데 문제는 그 의장은 사측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감독이사회에서 5대5가 나온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거 아니에요? 5대5가 나오면 그러면 의장의 표는 2표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절대 노동자 대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노동자들이 뭔가 굉장히 대표성을 거기에 보장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측이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결정권을 갖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그 권한에서는 이 사람 그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라고 하는 게 실제 어떤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만 딱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실질적인 권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노동이사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껏해야 작은 곳은 1명, 좀 약간 큰 규모의 공공기관은 2명의 노동이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1명이나 2명이 이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어떤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뭐 뒤집거나 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런 이제 정도의 상황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의 많은 노동조합 그 지도부들은 그 내부에서 이 노동이사제를 어떤 식으로 시행하자고 요구할 거냐를 두고서 이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소 한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노동이사제가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권한은 노동이사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사측의 입장에서는 그럴 텐데 이게 노조 쪽 입장에서도 이게 내에서는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 노동이사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라고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 그 노동이사를 쉽게 말하면 상임이사로 해야 될 것이냐 비상임이사로 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서 이제 노동조합 내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다가 이사회가 열린다 그러면은 이사회를 위해서 별도의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상임이사라면 이제 전적으로 그 이사회 일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상임이사냐 비상임이사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노동조합 내에서도 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대체로 비상임이사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노동조합의 그 노동이사가 권한이 더 세려면 상임이사여야 할 것 같은데 비상임이사를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임이사가 되면은 사측에 포섭되기가 또 되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이 노동이사제가 제일 많이 되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일의 이제 유명한 자동차 기업 중에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기업이 있어요. 거기도 당연히 이 노동이사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05년에 아주 독일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 독일의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노조 지도부와 이제 쉽게 말하면 부패 스캔들이었죠. 사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막 성상납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터졌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디젤 그 자동차의 경우에 배기가스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거기에 노동이사가 참여하고 이러면 그 경영진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견제한다. 뭐 이런 최소한의 구실, 무슨 노동자 그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을 뭐 좌지우지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는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것도 컨트롤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예. 그런 거에 사실 그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다 그 지금 디젤 가스 그 스캔들에 다 연루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제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실제 노동이사가 권한이 있느냐, 설사 이 권한을 또 어느 정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막 논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노동조합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더 막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노동조합 대표인데 저 사람이 노동이사야. 근데 저 사람이 권한이 되게 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동자들이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예, 뭐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땐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 노동조합 내에서는 꽤나 중요하게 또 논의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권한이 약한 것도 문제인데 권한이 셌을 경우에는 또 사측으로 넘어가기도 쉽고 그런데다가 또 큰 문제는 뭐냐면 노동조합의 통제권에서 또 벗어나기도 또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권한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들 쪽에서는 노동자 이사로 선출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노동조합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법상 이사가 되면은 노동조합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사는 그 경영진 사용자 측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지금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원이었다가도 노동이사가 되면은 일단 탈퇴를 해야 돼요. 노동조합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 쪽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예외로 만들어 달라는 건데 어쨌든 일단 서울시는 현재 법상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는 어쩔 수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다시 또 정리하면 권한이 세도 문제고 권한이 약하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독일이 굉장히 이런 노동이사제가 활발하고 가장 강한 곳이라고 하는데 독일이 2000년대에 노동계약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나라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르츠 개혁이라는 그런 노동계약이 있습니다. 네. 그 아주 굉장히 독일 사람들이면 다 치를 떠는 계약인데 이게 뭐냐면은 실업 그 수당,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고를 굉장히 쉽게 해주고 대신에 실업 수당을 뭐 더 준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실업 수당이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임금 일자리를 다 이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유럽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의 노동자의 25%가 그 저임금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프랑스 자본가들은 막 그렇게 불평을 해요. 독일이 지금 임금 덤핑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있다. 덤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막 물건 싸게 후려쳐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이 임금 덤핑을 하고 있다고 이제 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다 비난을 하는데 그게 그 하르츠 개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동이사제가 이 하르츠 개혁을 전혀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어쩌면 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다 보니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 중에서 어쨌든 이 노동이사제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무슨 노동자가 실제 경영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노동이사제는.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노동계약을 막을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예. 사실은 거기서 무슨 노동자들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 그럼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그리고 이제 뭔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정도로 목표를 잡아야 한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다수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떤 투명성을 높인다거나 공공성을 높인다는 거, 이거 분명히 우리가 지지할 만한 일이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거나, 특히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이사가 참여해서 좀 더 그 공공기관의 운영을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의의는 높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회이사제도가 도입이 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건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났죠. 그게 다 사실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게 이제 많이 드러났는데,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그런 몇몇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대기업들의 사회이사로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이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경영진 쪽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경영진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대안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경영진이 다 자기네들이 그걸 자료를 제시를 하는데, 사회이사가 뭐 자료를 더 내놔라 어쩐다 해도 그 자료는 결국 또 다시 경영진 쪽에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 GM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 GM 위기 때 산업은행이 도대체 주요 주주로서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산업은행 정도면은 나름 경영에도 빠삭한 그런 곳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사회이사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덜렁 사회이사가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산업은행이 막 한국 GM한테 경영 자료 내놔라 해가지고서 했는데도 산업 GM이 안 주고 약간 엉성한 거 주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 돈 빼가는 거 뭐 찾아낸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으로 그거를 규정을 하려고 해도 노동이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될 거라는 거예요. 예.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곳에서의 배기가스 뭐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노동이사로서는 그런 거 세세히 알 수는 없죠. 경영진들은 다 알고 있었겠지만, 예. 그런 거죠. 이 이제 공공성 제고 문제가 이제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 부문에서요. 근데 여기서의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철도 공사를 좀 더 공공적으로 운영합시다. 요금을 더 낮추고 뭐 합시다. 라고 한다고 한들 문제는 기재부가 그거 안 돼. 니네 예산 깎어. 라고 하면 그 철도 공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공 부문에서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부문 이사회에 노동이사들이 많이 참여해도 기재부가 안 돼. 그럼 끝이에요.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최대 문제는 뭐냐면 아니 기관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중요 결정 상황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데 거기 노동이사가 아무리 참여한다 한들 그게 무슨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거냐 라는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경영 투명성 같은 거는 높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대강 사업 같은 거를 하는데 막 이명박이 추진할 때 거기에 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거나 최소한 반대표를 던지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근본에서는 이게 뭔가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거나 이러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게 뭐냐면 공공기관에는 공공부문에는 각 공공기관들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이제 공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 대표들이 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계속 마찬가지 문제인 거예요. 아니, 공공기관 이사회는 공운위에 종속이 되고, 공운위는 사실상 정부의 종속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공공기관들은 다 좌우가 돼버리니까, 네.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노동이사제가 사실은 권한도 별로 없고, 권한이 있어도 문제고, 특히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공공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이게 소위 말하는 산업 평화를 위해서라고 이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서는 노사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그 노동조합을 경영에 어느 정도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하면 좀 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뭔가 좀 같이 참여시켰으니까 그걸 실행하는 데서도 뭔가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다들 당연히 예상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들과 기업주들은 당연히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경기를 일으키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신문 같은 거 보셨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문제는 그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독일의 기업주들의 상당수도 이 독일의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거기도 딱 논리는 똑같습니다. 의사결정을 계속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상당수의 많은 독일의 기업주들이 노동이사제를 또 지지해요. 왜 지지하냐면, 이렇게 되니까 기업 내 평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독일에서도 기업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막 추진하는데 그 노동이사제가 그 노동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해 오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있다라고 독일 기업주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유럽에서 OECD 평균으로 보더라도 파업이 굉장히 적은 국가예요. 예, 한 5.2%, 한 1인 1000명당 파업일수가 5.2일 정도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개혁주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 요소가 있으면 선별해서 협상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얘기였던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회적 타협 이런 거에 굉장히 목을 매고 그런 거를 이제 기업 수준에서든 어떤 그 사측과의 협상에서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르츠 개혁 같은 경우도 막 그런 엄청나게 원성을 샀는데 독일 노총 지도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근본에서 뭐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는 수용을 했던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런 그 독일 노동자들의 처지가 굉장히 악화됐는데, 그런데다가 결국 그런 과정들 때문에 독일 노동조합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된 거죠.
예를 들면 1991년에 독일 이제 막 통일되고 막 이럴 때 독일 노동조합원 수가 한 1200만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노동조합원 수가 한 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독일 그 노조 지도자들이 협력적으로 하면서 노동자들의 처지 방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노조 약화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 막스가 말하기를 이 시장 경제에서는 뭔가 사람들 사이에 거래자들 사이에서의 평등과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기업은 독재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뭔가 모순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막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장을 통해서 조직되는 경제의 경우에는 그 기업이 독재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는 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아주 가장 극단적으로 이 노동자 경영 참여가 되는 게 어떤 케이스겠어요? 협동조합이 되면 그게 가장 최상위의 경영 참여겠죠. 근데 협동조합이 됐다고, 어떤 기업이 협동조합이 됐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죠. 근데 문제는 그 기업이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 갑자기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깎거나 아니면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협동조합원 일부를 해고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겠죠. 근데 당연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끼리 그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다 협동조합원인데 우리들 중에서 누가 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끼리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한 명 초빙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 보고 우리 중에 나갈 사람을 정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기업 운영에서 그것을 결정할 사람과 그 결정을 따를 사람들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권한이 당연히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경쟁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협동조합들이 이제 좀 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협동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협동조합들이 또 그 노동자들을 굉장히 악랄하게 착취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네. 협동조합이 거기 조합원들은 뭔가 선의를 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만들고 했을 텐데 그게 필연적으로 커지게 되면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동자들을 고용했는데 그럼 그 노동자들을 또 막 쥐어짜는 거예요. 그 협동조합이. 네. 이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 경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는 뭔가 굉장히 자유롭고 평등한 거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작동하는 기업은 독재적으로 조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에서는 이 노동조합 경영 참가라고 하는 것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